남편 장례식에 처음 보는 남자가 저를 지연 씨라고 부르더군요. 오랜만입니다, 강지연 씨. 누구세요? 전 당신 남편의 제자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왜요? 왜 저를 20년 동안?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 남편은 마지막까지 제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을 제게 절대 맡기지 말라고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힘드시죠, 지연 씨?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 향기가 코를 찔렀고 문상객들의 웅성거림이 멀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낯선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61세쯤 되어 보이는 그의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빈소엔 친척들과 남편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오래전 인연들이 찾아왔다. 56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저 또 다른 문상객이려니 생각하며 인사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가 내 앞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다. 지연 씨라고 부르셨죠?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애도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실례지만 고인과는 어떤 관계이셨나요?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주변의 문상객들이 우리를 지나쳐갔고 향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나는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남편은 교수도 아니었고 특별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지도 않았다.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 다니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물론 남편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제자라니 이상했다. 남편이 무엇을 가르쳤나요? 인생을요? 그의 대답은 더욱 모호했다. 나는 그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아 보였고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정돈된 느낌이 있었다. 손은 깨끗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다. 명함엔 박도연 건축가라고 적혀 있었다. 회사명도 연락처도 적혀 있었다. 평범한 명함이었다. 하지만 그 명함을 받아드는 내 손이 떨렸던 이유를 나는 설명할 수 없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포기하는 법에 대해서. 박도연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그의 입모양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 상황 전체가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박도연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많이 힘드시죠? 커피는 드셨나요? 설탕 2스푼에 우유 조금 그렇게 드시잖아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이름을, 그 호칭을, 그리고 그 취향을 어떻게 알지? 남편 말고 누가 나를 지연 씨라고 부를까?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처럼. 그리고 커피 취향까지. 나는 남편에게조차 매번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소한 습관이었다. 어떻게? 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를 소중히 여기라고, 작은 것 하나하나 기억하라고. 박도연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남편은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특히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만, 그게 남편의 철칙이었다. 제자라고 하셨죠? 네.
언제부터 남편을 알았나요? 오래됐습니다. 아주 오래. 박도연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 모든 게 나를 짓눌렀다. 남편이 떠난 슬픔에 더해 이 낯선 남자가 주는 불안감이 겹쳐졌다. 죄송하지만 저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내 팔을 잡았다. 강하지 않은, 그저 멈추게 하려는 정도의 힘이었다. 지연 씨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요? 네.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3개월 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했다.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서 보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지켰고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사랑해, 지연하였다. 그 외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남편의 마지막 말을 안다고? 남편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박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치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그녀를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문상객들의 발소리도, 독경 소리도, 곡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도연의 목소리만이 내 귓가에 울렸다. 남편이 이 남자에게 나를 부탁했다고? 왜? 무슨 이유로? 나는 박도연의 손을 뿌리치고 빈소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정말 남편의 제자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관계였을까? 그리고 왜 남편은 생전에 이 사람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남편의 연락처를 뒤져봤다. 박도연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문자 기록도, 통화 기록도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런데 그가 왜 장례식에 나타났고, 왜 남편의 영정 앞에서 그렇게 슬퍼했으며, 왜 나를 그토록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을까? 나는 다시 빈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박도연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방명록을 확인했지만 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다. 마치 유령처럼 왔다가 사라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박도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연 씨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녀를 부탁한다고. 왜 남편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박도연은 정말 누구일까? 다음 날 아침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주변을 둘러봤다. 혹시 박도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의 부재가 더욱 실감났다.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 거실 소파에 걸쳐진 남편의 카디건, 책상 위의 안경.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남편은 없었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엔 남편이 좋아하던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엔 컴퓨터가 켜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박도연에 대해서, 남편이 숨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나는 알게 됐다. 남편이 정말로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제자라고 했지만 남편은 평생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어.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남편의 수첩을 뒤적였다.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도연이라는 남자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나는 확신했다. 남편은 생전에 제자 같은 사람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다. 일기를 쓰진 않았지만 중요한 약속이나 만남은 항상 수첩에 기록했다. 나는 그 수첩을 펼쳐 최근 3년간의 기록을 살펴봤다. 회사 회의, 친구들과의 술자리, 병원 예약, 가족 행사. 평범한 일상들이 빼곡했다. 하지만 박도연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이상했다.
정말 남편의 제자였다면 적어도 한두 번쯤은 만났을 텐데. 그런데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수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오후 3시, 약속한 방문객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박도연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지연 씨. 박도연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손엔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고인의 유품 중에 제게 맡기신 게 있다고 들어서요. 유품이요? 나는 놀랐다. 남편의 유품 정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도 가족도 유품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알았을까? 들어오세요. 나는 박도연을 거실로 안내했다. 그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마치 이 집을 처음 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익숙한 것처럼 보이는 묘한 시선이었다. 차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오래 머물진 않을 거예요. 박도연은 보자기를 풀었다. 안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표지가 달아있고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시집이었다. 이건 고인께서 제게 주신 책입니다. 20년 전에요. 20년 전이요? 나는 책을 받아들고 펼쳤다. 첫 페이지엔 남편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다. 도연에게 포기하는 법을 배워라. 마이너스 준호. 준호. 남편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분명 남편의 글씨였다. 그렇다면 박도연은 정말 남편을 알고 있었던 거다. 20년 전부터. 어떻게 만나셨어요? 남편과. 박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엔 먼 곳을 보는 듯한 몽롱함이 있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라고요? 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우연히 동아리에서 만났죠. 사진 동아리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남편이 사진을 좋아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집엔 남편이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때 같은 피사체를 찍곤 했습니다. 피사체요? 네. 박도연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그 피사체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혹시 그 피사체가 지연 씨, 고인께서 이 책을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를 지켜달라고. 지켜달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고인께서 당신이 혼자가 될 걸 걱정하셨습니다. 외로움을, 슬픔을 그리고. 박도연은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가 하려던 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를. 박도연 자신을 걱정했다는 뜻이었다. 제가 왜 당신의 보호가 필요하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나는 화가 치밀었다. 남편이 왜 이런 부탁을 했는지, 왜 이 남자에게 나를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다. 56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마다 이겨냈다. 도연 씨, 감사하지만 전 괜찮아요. 남편의 부탁이라 해도 저는 낯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박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엔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맞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낯선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다시 말을 멈췄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다. 가보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박도연은 그렇게 떠나려 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지연 씨 걷는 속도가 느려지셨네요. 예전엔 빨랐는데. 나는 얼어붙었다. 걷는 속도. 그것도 내 사소한 습관 중 하나였다. 젊었을 땐 빠르게 걸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느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알까? 내 예전 걸음걸이를. 어떻게? 고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 씨는 봄바람처럼 빠르게 걷는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이젠 가을 낙엽처럼 천천히 걷는다고. 박도연의 말은 시적이었지만 나는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박도연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게 더 이상했다. 왜 그런 걸 기억하세요? 지연 씨에 대한 모든 걸 기억합니다. 박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무거워 보였다. 문이 닫히자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가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박도연이라는 남자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커피 취향, 걷는 속도, 그리고 말투까지. 마치 오래 지켜본 사람처럼.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가 두고 간 책을 다시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중간쯤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다. 색이 발해 있었지만 피사체는 선명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알아봤다. 30년 전의 나였다. 사진 뒷면엔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다. 남편의 글씨였다. 1995년 5월. 우리가 그녀를 처음 본 날. 우리. 그 단어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남편과 박도연. 둘이 함께 나를 봤다는 뜻이었다. 30년 전에 나는 사진을 들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책을 펼쳤다. 다른 페이지에도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또 다른 글귀를 발견했다. 도연, 미안하다. 내가 그녀를 먼저 사랑했다. 하지만 네가 그녀를 더 오래 사랑할 거라는 걸 안다. 부탁이다. 그녀를 지켜줘. 마이너스 준호.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남편의 제자라는 말, 20년 전의 만남, 그리고 나를 향한 박도연의 시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제자가 아니었다. 그는 남편의 친구이자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나는 책을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야 알게 된 진실. 그리고 장례식에 나타난 박도연의 눈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연 씨, 박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 사진 보셨죠? 네.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저는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고인의 부탁대로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죠? 왜냐하면 박도연은 길게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30년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박도연은 나를 30년 동안 사랑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박도연에게 나를 부탁했다. 왜? 무슨 이유로? 나는 남편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뭔가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번엔 컴퓨터를 켜기로 했다. 남편이 남긴 파일들을 확인해야 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컴퓨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의 PC를 켜는 건 쉬웠지만 바탕화면에서 발견한 폴더 하나가 문제였다. 다른 폴더들은 평범했다. 회사 자료, 사진, 문서, 음악. 하지만 한 폴더만 달랐다. 노란색 자물쇠 아이콘이 붙은 폴더. 이름은 단 2글자였다. 도연. 손이 떨렸다.
폴더 이름 자체가 충격이었다. 남편은 박도연에 대한 파일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거다. 그것도 암호까지 걸어서. 나는 마우스를 들고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 남편의 생일? 아니면 남편 어머니 생일? 나는 몇 가지를 시도해봤다. 모두 틀렸다. 세 번째 시도에서 경고 메시지가 떴다. 이외 더 실패 시 폴더가 영구 잠금됩니다. 나는 멈췄다. 신중해야 했다. 남편이라면 무엇을 비밀번호로 설정했을까? 남편은 복잡한 걸 싫어했다. 항상 기억하기 쉬운 날짜나 숫자를 썼다. 결혼기념일이 떠올랐다. 1997년 6월 14일. 우리가 결혼한 날. 나는 조심스럽게 숫자를 입력했다. 1997만 614. 엔터를 눌렀다. 폴더가 열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의자에 바짝 앉아 화면을 응시했다. 폴더 안엔 여러 파일이 있었다. 사진 파일들, 텍스트 문서, 그리고 음성 파일 하나. 나는 먼저 사진 파일들을 열어봤다. 첫 번째 사진은 낯설었다. 대학 캠퍼스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남편이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말랐고 머리도 길었다. 그 옆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박도연이었다. 젊은 박도연은 남편보다 키가 조금 컸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고 친한 사이처럼 보였다. 두 번째 사진을 열었을 때 나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엔 내가 있었다. 30년 전의 나. 20대 중반의 나는 벚꽃나무 아래 서서 웃고 있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다. 그 시절 유행하던 스타일이었다. 나는 이 사진을 찍었던 날을 기억했다. 1995년 봄이었다. 남편과 처음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였다. 우리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그 후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었던 날. 나는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사진 속 내 시선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약간 옆을 보고 있었다. 마치 카메라 뒤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다음 사진을 열었다. 같은 날 찍힌 것 같았다. 이번엔 다른 각도였다. 그리고 이 사진엔 남편도 함께 있었다. 남편과 내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누군가 우리를 찍은 거였다. 박도연이 찍었을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진들이 이어졌다. 모두 나를 찍은 사진이었다. 어떤 사진엔 남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내가 혼자 있거나 친구들과 있는 모습이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거리를 걷는 모습.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30년 전부터. 나는 텍스트 문서를 열었다. 파일명은 편지. txt였다. 문서를 열자 남편의 글이 나타났다. 도연에게. 이 편지를 네가 읽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써둔다. 내가 죽은 후 혹시라도 네가 지연을 찾아가게 된다면 이 파일을 지연에게 보여주지 마라. 우리가 처음 그녀를 본 날을 기억하나? 1995년 5월 3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이었지. 너와 나는 사진 동아리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었다. 너는 그녀를 보자마자 카메라를 들었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 같은 피사체를 발견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도연아, 나는 비겁했다. 나는 네가 망설이는 사이에 먼저 그녀에게 다가갔어. 말을 걸었고 전화번호를 받았고 데이트 신청을 했지. 너는 멀리서 지켜만 봤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그 후로 20년 동안 네가 나와 지연을 지켜보며 얼마나 아팠을지 안다. 네가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은 이유도 안다. 나는 내게 빚을 졌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래서 부탁한다. 내가 죽으면 지연을 지켜줘.
멀리서 조용히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네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들키지 않게. 하지만 도연아, 절대 그녀에게 다가가지는 마. 그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지연은 내 아내였고 죽어서도 내 사람이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또 미안하다. 마이너스 준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남편의 고백, 박도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드러나는 이기심. 남편은 박도연에게 나를 부탁하면서도 동시에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던 거다. 나는 화가 났다. 남편에게도, 박도연에게도,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나는 30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두 남자가 나를 두고 어떤 감정을 나눴는지, 박도연이 나를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 전혀 몰랐다. 나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다. 음성 파일이었다. 파일명은 지연에게. mp3.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내가 아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약하고 떨리고 숨이 가빠 보이는 목소리. 병원에서 녹음한 것 같았다. 지연아, 이 파일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눈물이 났다. 나는 눈을 감고 남편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미안해. 평생 숨긴 게 있어. 도연이라는 친구 말이야. 너도 이제 알게 됐을 거야. 그가 장례식에 왔을 테니까. 남편은 예상하고 있었던 거다. 박도연이 장례식에 나타날걸. 도연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야. 그는 30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나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더 진하게. 나는 그걸 알고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지연아, 부탁이야. 도연에게 가까이 가지 마. 그는 위험해. 위험하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그에게 빠질까봐 두렵다는 거야. 나는 눈을 떴다. 남편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박도연이 아니라 나를. 내가 박도연에게 마음이 갈까봐. 도연은 너를 너무 잘 알아. 네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슬플 때 하는 습관, 행복할 때 짓는 표정. 모든 걸 알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게 나는 무섭다. 남편의 고백은 계속됐다. 나는 30년 동안 너와 함께 살았지만 항상 불안했어. 혹시라도 네가 도연을 만나게 되면, 혹시라도 도연이 너에게 다가가면 너는 그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됐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남자를 생각한 적 없었다. 지연아, 미안해. 나는 비겁한 남자였어. 도연의 사랑을 가로챘고 너의 선택권을 빼앗았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너와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마지막 부탁이야. 도연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도 거리를 두렴. 그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의 사랑은 너무 무겁거든. 음성 파일이 끝났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연은 너를 너무 잘 알아. 그의 사랑은 너무 무겁거든. 나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다. 밖은 이미 깜깜해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엔 가로등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시계를 봤다. 밤 10시.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박도연이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 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뭔가 절박한 것 같았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남편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까이 가지 마.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들었다. 박도연은 왜 이 밤에 찾아왔을까? 지연 씨.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고 계시죠? 고인께서 남긴 파일을. 그걸 보셨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도연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지만 할 말이 있습니다. 꼭 전해드려야 할 말이. 나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열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할까?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왜 지연 씨에게 다가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고인께서 남긴 말. 저에 대한 경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박도연이 서 있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처럼. 들어오세요.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거실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박도연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지연 씨 고인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도연의 첫 마디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제가 위험한 이유는 고인이 생각하신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박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연 씨를 3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지연 씨가 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지켜봤는지를요.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걸 아시게 되면 지연 씨는 저를 괴물처럼 생각하실 겁니다. 괴물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의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었다. 괴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다. 지연 씨가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는 걸 압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창문을 여는 거죠. 그 다음 화장실에 가시고 세수하신 후 거울을 보며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중얼거리십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건 정확했다. 내 아침 루틴 그대로였다. 그런데 어떻게? 점심은 주로 12시 30분에 드시고 샐러드를 좋아하시지만 드레싱은 따로 달라고 하십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고 그때 꼭 창밖을 보는 습관이 있으시죠. 박도연의 말은 계속됐다. 저녁 산책은 6시 30분. 항상 같은 코스를 걷고 공원 벤치에서 10분 정도 쉬십니다. 그때 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시죠. 집에 돌아오면 8시 TV를 켜시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보십니다. 그냥 소리가 있는 게 좋으신 거죠. 혼자 있는 게 외로우니까.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30년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박도연의 대답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처음엔 우연이었습니다. 고인과 결혼하신 후에도 저는 가끔 지연 씨를 멀리서 봤어요. 우연히 마주칠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연 씨의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패턴이요? 네. 사람은 누구나 패턴이 있잖아요. 일상의 반복. 저는 그걸 기억했을 뿐입니다. 박도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다. 저는 고인처럼 지연 씨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으로. 그게 사랑인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집착 아니에요? 스토킹이죠. 박도연이 돌아섰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맞습니다. 집착이고 병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고인도 그걸 아셨어요. 제가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뒷걸음질 쳤다. 이 남자는 정말 위험했다. 남편의 경고가 옳았다. 나가주세요. 지연 씨. 당장 나가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박도연은 움찔했지만 발을 옮기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주세요. 싫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지연 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박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연 씨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 씨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지연 씨의 삶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게 싫었어요. 박도연은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고인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오늘 밤부터 지연 씨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제 번호 삭제하셔도 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 테니까.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박도연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30년 동안 나를 지켜봤다니. 그것도 내가 전혀 모르게. 나는 남편의 서재로 다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도연 폴더를 다시 열었다.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엔 끝까지 들어야 했다. 남편이 더 남긴 말이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아까 들었던 부분이 지나가고 새로운 말이 나왔다. 지연아, 도연에 대해 하나 더 말해줄 게 있어. 그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나보다 더 깊이. 나는 네 겉모습을 사랑했다면 도연은 내 내면을 사랑했어. 남편의 말에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내가 네 웃음소리를 좋아했다면 도연은 네가 우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 내가 네 밝은 모습을 사랑했다면 도연은 네 어두운 면까지 받아들이려 했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 고백하자면 나는 질투가 났어. 도연이 너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더 맞고 싶었어. 도연이 너에게 다가가는 걸. 음성이 잠시 끊겼다. 기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물을 주는 소리도 들렸다. 간호사였을까? 하지만 지연아,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정말 외로울 거야. 나도 알아. 우리 사이가 완벽하진 않았다는 것도,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생각했어. 혹시 도연이 너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고. 물론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아니면 그냥 이해해주는 사람으로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도연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믿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도연에게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했지. 선을 넘지 말라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음성 파일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말할게. 도연을 만나게 되면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 그는 이상한 방식으로 사랑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저 사랑하는 법을 잘못 배운 거지. 남편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말이야. 네가 도연에게 마음이 간다면 나는 이해할게. 죽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냥 행복해져라. 누가 옆에 있든. 음성 파일이 끝났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남편의 배려가, 도연의 고백이,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밤은 깊어갔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박도연은 정말 위험한 사람일까? 아니면 그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났다. 창문을 열고 화장실에 갔다. 거울을 보며 습관적으로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멈췄다. 박도연이 말했던 대로였다. 그는 정말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나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출근 준비로 분주했다. 혹시 박도연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나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박도연은 약속대로 사라진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30년 동안 누군가 나를 지켜봤다는 사실이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심이 되기도 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확신.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박도연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왜일까? 왜 지우지 못하는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가 온 거였다. 박도연이었다. 지연 씨, 마지막 말 하나만 하겠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해 보세요. 고인의 마지막 3개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병원 CCTV? 무슨 의미일까? 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이 입원했던 대학병원은 집에서 30분 거리였다.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원무과에서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내가 환자 보호자임을 증명하자 허락해줬다. 담당 직원이 나를 보안실로 안내했다. 어느 기간을 보시겠습니까? 남편이 입원한 마지막 3개월이요. 특히 밤 시간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조작했다. 화면에 병실 복도가 나타났다. 날짜는 3개월 전이었다. 빨리 감기로 보시겠습니까? 네. 영상이 빠르게 지나갔다. 낮 시간엔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바쁘게 오갔다. 나도 보였다. 병실을 드나드는 내 모습이. 밤이 됐다. 복도는 조용해졌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시간. 나도 집에 갔었다. 남편 곁을 24시간 지킬 순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박도연이었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병실 안 CCTV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병실 안이 보였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고, 박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박도연은 밤새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가끔 눈물을 닦고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다음 날도 보여주세요. 직원은 날짜를 바꿨다. 같은 장면이었다. 박도연은 밤마다 왔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에 조용히 사라졌다. 한 달 후도요. 같았다. 박도연은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 병원에 왔다. 남편 곁을 지켰다. 내가 집에 돌아간 후 남편이 혼자 있을 시간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박도연은 스토커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였다. 그는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사랑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보안실을 나와 병원 로비에 앉았다. 박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앉았다. 고개를 돌리자 박도연이 있었다. 어떻게? 병원에 오실 줄 알았습니다. 박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CCTV 보셨죠? 네. 이제 아시겠죠? 제가 정말 고인을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지연 씨를 위해서라도 고인이 편히 가시길 바랐다는 걸. 나는 박도연의 얼굴을 봤다. 그는 지쳐 보였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수척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사랑하니까요. 박도연의 대답은 단순했다. 고인을, 그리고 지연 씨를. 둘 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지키고 싶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박도연의 사랑은 정말 달랐다. 소유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사랑. 도연 씨. 네. 남편이 당신을 진짜 친구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우리만의 시간은 고요했다. 지연 씨, 집에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병원을 나선 지 2시간 후 박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남편은 박도연과 거리를 두라고 했지만 오늘 본 CCTV 영상은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네, 도착했어요라고 답장을 보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게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다행입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놀란 건 맞았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느낌도 들었다. 박도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오해가, 두려움이 조금씩 거쳐가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남편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서. 문자를 보낸 후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혼자였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은 허전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이 시간에? 나는 시계를 봤다. 저녁 7시. 택배도 아니고 예약한 방문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확인했다. 화면엔 박도연이 서 있었다.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문을 열자 박도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그냥 지나가다가요. 지나가다가 여기를요? 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봤다. 박도연은 난처하게 웃었다. 들켰네요. 사실은 지연 씨가 저녁을 안 드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뭐라도 사왔습니다. 그는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안엔 도시락과 과일이 들어있었다. 어떻게 제가 저녁을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라면 드시는 냄새가 복도까지 났거든요. 박도연의 말에 나는 놀랐다. 그는 이미 와 있었던 거다. 문 앞에서 내가 혼자 라면을 끓이는 걸 알면서. 들어오세요. 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박도연은 조심스럽게 들어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라면은 그만 드시고 이거 드세요. 그는 도시락을 식탁에 올렸다.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다. 집에서 만든 것처럼 보였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요리가 취미거든요. 박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그릇과 수저를 꺼냈다. 마치 이 집이 익숙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물론 30년 동안 지켜봤다면 부엌 구조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함께 드실래요? 아니요, 저는 먹었습니다. 지연 씨만 드세요. 나는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었다. 간이 딱 맞았고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다. 박도연은 맞은편에 앉아 나를 지켜봤다. 맛있게 드시네요. 음식이 맛있어서요. 다행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고인과 결혼 생활은 행복하셨나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생각했다. 행복했을까? 남편과의 30년은 행복했어요. 대부분은요? 대부분이요? 완벽한 결혼은 없잖아요. 때론 다투기도 했고 서로 이해 못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았어요.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 지연 씨를 사랑하셨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표현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고인은 조금 서툰 분이셨어요. 감정 표현에 있어서요. 저한테는 솔직했지만 지연 씨한테는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박도연의 말이 맞았다. 남편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진 않았다. 기념일도 잊을 때가 많았고 깜짝 이벤트 같은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었다. 표현은 서툴렀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매일 아침 커피 타주고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빵 사오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그런 식으로요. 그렇군요. 박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저라면 다르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외출할 때 잠들기 전에 지연 씨가 지겹다고 할 때까지.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하루에 서너 번은 듣겠네요. 최소한이죠. 사실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많으니까. 박도연은 진지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 그렇게 할 사람이었다. 도연 씨는 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혼자 사셨죠? 내 질문에 박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어요. 지연 씨가 너무 컸거든요. 제 마음속에서.
하지만 그건 제 시간을 낭비한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연 씨를 사랑한 3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니까. 박도연의 고백은 무거웠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건 제 잘못인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지연 씨 잘못이 아닙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저 스스로 그렇게 살기로 한 거죠. 밖이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켜지고 아파트 창문에 불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볼게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아직 일찍 돼. 지연 씨가 불편하실까 봐요. 박도연은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지연 씨, 잠시만 나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이웃들의 저녁 준비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박도연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 씨, 제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면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시죠. 박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제가 약속드릴게요. 앞으로는 지연 씨가 부르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왜요? 와도 되는데. 내 말에 박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사실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요. 집이 너무 조용하고 남편이 없다는 게 실감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박도연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가끔 들러도 될까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저녁은 항상 도연 씨가 만들어 오는 거. 오늘 먹어보니 솜씨가 좋더라고요. 박도연은 웃었다. 처음으로 보는 밝은 웃음이었다. 약속합니다. 매일 다른 메뉴로 준비할게요. 매일은 부담스러우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요. 알겠습니다. 박도연은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지연 씨,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천만에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혼자 있을 때 챙겨주시는 분이 생겨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혼자 서서 그 문을 한참 바라봤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새로운 관계가.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남편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도연 씨를 받아들여도?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았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는 네가 행복하면 돼. 나는 휴대폰을 들고 박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저녁도 올 수 있으세요? 답장은 금방 왔다. 물론입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도연 씨가 잘 만드는 걸로. 그럼 지연 씨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7시에 뵐게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기대감이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다는 것, 함께 저녁을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잔 밤이었다. 다음 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박도연이었다. 이번엔 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슨 잔치라도 하시게요? 아니요, 그냥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지연 씨 취향을 아직 잘 몰라서요. 박도연은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꺼냈다. 샐러드, 구운 생선, 나물, 국, 심지어 디저트까지. 정말 정성을 다한 게 보였다.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오늘 오후 내내요. 일은요? 오늘은 쉬었습니다. 박도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미안했다. 나 때문에 하루를 쓴 거잖아. 다음부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간단한 것만 있어도 좋아요. 아니에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연 씨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박도연은 이것저것 물어봤다. 내 하루가 어땠는지, 뭘 했는지, 힘든 일은 없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오늘 남편 옷 정리했어요. 내 말에 박도연의 손이 멈췄다. 힘드셨겠어요.
네. 옷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더라고요. 이건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거, 이건 여행 갔을 때 산 거, 그런 것들이요. 다 버리셨어요? 아니요. 기부했어요. 누군가 입으면 좋겠다 싶어서.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인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저녁을 마치고 우리는 거실로 갔다. 박도연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지연 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사실 오늘 아침부터 이 앞에서 서성였어요. 7시에 오기로 했지만 너무 일찍 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나는 웃음이 나왔다. 얼마나 일찍 오셨는데요? 옷이요? 옷이요? 그럼 2시간을. 네.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지연 씨 집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요. 박도연의 고백은 솔직했다. 나는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다음부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일찍 오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정말요? 네. 도연 씨가 오시면 저도 좋거든요. 박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지연 씨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말 못했는데 사실 저는 지연 씨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꿈 같습니다. 꿈이요? 네. 30년 동안 상상만 했던 일이거든요. 지연 씨와 함께 저녁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는 거. 이게 제게는 기적 같아요. 나는 박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엔 진심이 가득했다. 거짓이 없었다. 도연 씨,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도 도연 씨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박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저녁에 도연 씨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하루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뭔가 기대되고 즐거운 느낌?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연 씨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거리엔 차들이 오가고 있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박도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내일도 오실 수 있어요? 내 질문에 박도연은 환하게 웃었다. 매일 와도 될까요? 그럼 부담스러우시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럼 매일 오세요. 저도 좋으니까. 박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지연 씨. 내일 또 뵐게요.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뭔가 변하고 있었다. 박도연에 대한 내 감정이, 그리고 남편 없이 사는 내 삶이. 이게 맞는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를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행복해져라. 누가 옆에 있든. 남편은 알고 있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워할 거라는 걸. 그래서 박도연에게 부탁했던 거다. 나를 지켜달라고. 나는 거실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봤다. 여보, 제가 행복해져도 될까요? 도연 씨와 함께? 역시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지연 씨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박도연의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저녁, 그가 다시 왔을 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물어보기로 했다. 도연 씨, 어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남편이 저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는 거. 박도연은 음식을 차리던 손을 멈췄다. 네, 기억합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었어요? 박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고인께서 마지막 병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 씨가 집에 가신 밤에요. 저는 매일 밤 병실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날 고인이 깨어 계셨어요. 평소엔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날은 제가 오길 기다리고 계셨죠.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인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내가 곧 떠날 것 같다. 지연이를 부탁한다. 당신만큼은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요. 나는 눈물이 났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다는 게. 저는 놀랐습니다. 고인께서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죠. 그랬더니
고인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 네가 지연이를 사랑한다는 것. 30년 동안 숨겨왔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라고요. 박도연은 눈을 감았다. 고인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도연아. 내가 너의 사랑을 가로챘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지연이와의 30년이 행복했으니까. 대신 부탁이다. 내가 떠난 후엔 네가 지연이를 지켜줘. 단 조건이 있어. 절대 네 감정을 들키면 안 돼.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할 테니까라고 하셨어요. 나는 숨을 죽였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박도연의 감정도, 그의 30년 동안의 사랑도. 저는 울었습니다. 고인 앞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약속했어요. 지연 씨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형님, 저는 제 감정을 숨길 자신이 없습니다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셨어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연이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 네가 먼저 고백하지 마. 지연이가 준비될 때까지라고요. 박도연은 나를 바라봤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장례식에서 처음 봤을 때, 병원 CCTV를 보러 오셨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과 박도연 사이에 그런 대화가 오갔다니. 그런데 왜 당신만큼은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표현이 이상해요.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고인께서 평생 후회하신 게 있었다는 걸요. 후회요? 네. 저와 지연 씨 사이를 가로막은 것. 고인께서는 그게 옳은 일이었는지 평생 고민하셨대요. 특히 지연 씨가 힘들어하실 때, 슬퍼하실 때, 고인께서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했을 때요.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고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연이 너였다면 지연이를 더 잘 이해해줬을 거야. 너는 지연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니까라고요. 나는 남편의 말이 이해됐다. 남편은 나를 사랑했지만 때론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었다. 내가 우는 이유를, 힘들어하는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세요? 30년 동안 지켜보기만 했는데. 지켜본 게 아닙니다. 공부했어요. 박도연의 대답이 의외였다. 공부요? 네. 지연 씨에 대한 모든 걸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표정을 지을 때 슬픈지, 어떤 말투를 쓸 때 화가 난 건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외로운 건지. 30년 동안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기록이요? 박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지연 씨에 대한 일기를요. 보여줄 수 있어요? 박도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게 가장 최근 거예요. 총 30권이 넘습니다. 나는 공책을 펼쳤다. 박도연의 깔끔한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오늘 지연 씨가 슈퍼에서 우유를 사셨다. 평소와 달리 저지방 우유였다. 다이어트를 시작하신 걸까? 아니면 건강을 신경 쓰시는 걸까?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였다.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다. 걱정이다. 2024년 10월 16일. 지연 씨가 공원 벤치에서 20분 동안 앉아 계셨다. 하늘을 보며 한숨을 3번 쉬셨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 옆에 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고인과의 약속 때문에. 2024년 10월 17일. 오늘은 지연 씨가 웃으셨다. 친구분들과 카페에서 만나셨는데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셨다. 그 웃음을 보니 제 하루도 밝아졌다. 나는 공책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도연 씨,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박도연의 대답은 담담했다. 이건 집착이죠. 병적인 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지연 씨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으니까. 나는 공책을 돌려줬다. 박도연은 그걸 가방에 다시 넣었다. 무섭죠? 당연합니다. 저도 제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이럴 수 있었는지. 박도연은 일어섰다. 이제 가볼게요.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은 걸 보여드린 것 같네요. 도연 씨, 잠깐만요.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왜 그랬어요? 왜 3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박도연은 내 손을 내려다봤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수없이 많이. 하지만 매번 지연 씨를 보면 마음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사람만큼은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요? 제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모든 게 특별했어요. 박도연은 미소 지었다. 지연 씨가 웃는 방식, 걷는 모습, 말하는 목소리, 심지어 화내는 표정까지도. 모든 게 제게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박도연의 손을 놓았다. 그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지연 씨,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숨기지 않아서. 앞으로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도, 제 과거도 모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연 씨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멀리할지. 박도연은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돌아서며 말했다.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지연 씨를 해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걸고 약속해요.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박도연의 고백, 그의 30년, 그리고 남편이 숨긴 관계.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박도연이 두고 간 음식이 식탁에 그대로 있었다. 나는 다시 먹기 시작했다. 차가워진 음식이었지만 여전히 맛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도연 폴더를 다시 열었다. 이번엔 다른 파일들을 확인해봤다. 텍스트 문서 하나가 더 있었다. 도연에게 일하는 제목이었다. 파일을 열자 남편의 글이 나타났다. 도연에게. 이 편지는 너만 볼 수 있게 비밀번호를 다시 걸어뒀어. 지연이가 보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도연아, 나는 네가 지연이를 사랑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1995년 5월 3일, 우리가 그녀를 처음 본 그날부터 너의 눈빛이 달랐거든. 나처럼 단순히 예쁘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것을 봤어. 나는 그게 두려웠어. 혹시 지연이도 너를 선택하면 어쩌나 하고. 그래서 비겁하게 먼저 다가갔지. 너보다 빨리, 너보다 적극적으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도연아, 한 가지는 알아줘. 나도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너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제 내가 떠나면 너는 자유야. 지연이에게 다가갈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 너의 사랑은 너무 무거워. 30년 동안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지연이는 감당하지 못할 거야. 천천히 해. 지연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혹시 지연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원망하지 마. 그게 그녀의 선택이니까. 도연아, 고맙고 미안하다. 평생 친구였지만 평생 경쟁자이기도 했지. 이제는 네가 이겼어. 지연이는 네 거야. 잘 부탁한다. 마이너스 준호.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울었다. 남편의 진심이, 박도연에 대한 미안함이, 그리고 나를 향한 사랑이 모두 느껴졌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떠나면 내가 외로울 거라는 것도, 박도연만이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박도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의 30년 동안의 집착을, 그의 병적인 사랑을? 대답은 아직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박도연 없이는 너무 외롭다는 것. 그가 있으면 하루가 밝아진다는 것.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병원 보안실 직원에게 부탁했다. 일주일 후,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엔 다른 날짜의 CCTV를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이 입원한 첫날부터. 특정 날짜가 있으신가요? 남편이 입원한 날부터 보고 싶어요. 2024년 8월 1일부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날짜를 입력했다. 화면에 3개월 전에 병실이 나타났다. 남편은 막 입원한 상태였고,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영상을 빨리 감기로 돌렸다.
낮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이 됐다. 나는 집에 갔다. 남편 혼자 병실에 남았다. 그리고 밤 10시쯤 한 남자가 병실 문을 열었다. 박도연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주저앉았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울고 있었다. 나는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봤다. 박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형님 미안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박도연은 남편을 형님이라고 불렀다. 둘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음 날도 보여주세요. 같은 장면이 반복됐다. 박도연은 매일 밤 왔고 매일 밤 남편 곁을 지켰다. 어떤 날은 밤새 깨어 있었고 어떤 날은 의자에서 졸기도 했다. 8월 15일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었다. 이날은 특별했다. 남편이 깨어 있었다. 박도연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눈을 뜨고 있었다. 둘은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남편이 손을 내밀었다. 박도연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눴다. 나는 입모양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다. 진지하고 슬프고 동시에 평화로운. 대화가 끝나고 박도연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리고 이마를 그 손에 대고 한참을 있었다. 남편은 다른 손으로 박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치 형이 동생을 위로하는 것처럼. 9월 1일도 보여주세요. 이날은 남편의 상태가 많이 나빠진 날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고 밤이 되어서야 집에 갔다. 박도연이 왔을 때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호흡이 힘들어 보였다. 박도연은 의자에 앉아 남편을 지켜봤다. 그의 얼굴엔 고통이 역력했다. 갑자기 남편이 움직였다. 손을 들어 박도연을 가리켰다. 박도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잠시 벗었다. 그리고 말했다.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도연아 지연이를 부탁한다. 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날도 보여주세요. 남편이 돌아가신 날. 직원은 조심스럽게 날짜를 바꿨다. 10월 27일. 남편의 마지막 날. 이날은 내가 밤새 병실을 지켰다. 하지만 새벽 5시쯤 나는 잠깐 화장실에 갔다. 그 사이에 박도연이 나타났다. 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남편을 봤다.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다. 호흡이 약했다. 박도연은 침대로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형님,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도연은 무너졌다. 침대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박도연은 황급히 얼굴을 닦고 일어섰다. 그리고 창가로 가서 등을 돌렸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 남편이 숨을 멈추는 순간 박도연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다. 처음으로 박도연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다. 같은 슬픔을 마주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가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 그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고 나는 남편을 붙잡고 울었다. 이게 다인가요?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네, 이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보안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박도연은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도 거기 있었다. 나와 함께 같은 슬픔을 나누며 병원을 나와 벤치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박도연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예요, 지연이에요. 지연 씨? 무슨 일이세요? CCTV 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날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당신도 거기 있었죠? 네. 박도연의 대답은 간단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당신도 슬펐을 텐데. 지연 씨의 슬픔이 더 컸으니까요. 저는 그저 옆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도연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놀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지연 씨가 저한테 오시겠다고요? 네. 당신의 집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갈게요. 박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소를 문자로 보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30분 후 나는 작은 아파트 앞에 섰다. 박도연이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는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거실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모두 나였다. 30년 동안 찍힌 내 사진들.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 그리고 최근의 나. 이게 제 인생입니다. 박도연이 뒤에서 말했다. 30년 동안 제가 살아온 이유였어요. 지연 씨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기억하는 것. 나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다. 어떤 사진은 내가 웃고 있었고, 어떤 사진은 슬퍼 보였다. 어떤 사진은 남편과 함께 있었고, 어떤 사진은 혼자였다. 도연 씨, 이건 너무 이상하죠? 무섭죠? 알아요. 박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박도연 옆에 앉았다. 도연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착하는 건가요? 박도연은 나를 똑바로 봤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어딘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지연 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제가 없어도, 제가 곁에 없어도.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집착은 자기 만족이지만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도연 씨는 사랑하고 계셨어요. 30년 동안.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 씨, 저도 고백할게요. 저는 도연 씨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준다는 게.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남편이 떠나고 너무 외로웠어요. 하지만 도연 씨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그게 사랑인지 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도연 씨가 필요해요.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내 손을 잡은 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30년 동안의 시간이, 남편의 죽음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그 사이에 있었다. 당신 남편과 저는 20년 전 같은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박도연의 고백은 갑작스러웠다. 그의 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그가 다시 내 집을 찾았을 때였다. 이번엔 음식 대신 낡은 앨범을 들고 왔다. 같은 여자요? 나는 되물었다. 박도연은 앨범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1995년, 우리가 대학생이었을 때요.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다. 20대의 남편과 박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둘은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친한 친구처럼 보였다. 우리는 단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같은 대학에 들어갔죠. 함께 사진 동아리에 가입했고 주말마다 사진 찍으러 다녔어요. 박도연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리고 1995년 5월 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우리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진 속엔 내가 있었다. 20대의 나.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저는 즉시 알아챘어요. 형님도 그녀를 봤다는 걸. 우리는 눈만 마주쳐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요? 형님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저보다 빠르게, 저보다 자연스럽게.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은 지연 씨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다음 주에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당신도 다가갈 수 있었잖아요.
형님이 제 친구였으니까요. 형님보다 나이도 많았고, 저를 동생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런 형님의 행복을 빼앗을 순 없었죠. 나는 앨범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사진은 계속 이어졌다. 남편과 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 데이트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 이 사진들은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었습니다. 박도연의 대답에 나는 놀랐다. 당신이요? 네. 형님이 부탁하셨어요. 도연아, 우리 사진 좀 찍어줘라고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진들을 다시 봤다. 이 사진들은 모두 박도연이 찍은 거였다. 그는 카메라 뒤에서 우리를 지켜봤던 거다. 남편과 내가 사랑을 나누는 걸. 힘들지 않으셨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박도연은 솔직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하기도 했어요. 지연 씨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 설사 그게 형님 때문이라 해도. 다음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남편과 내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모습. 하객들이 축하하는 모습. 행복한 순간들. 결혼식 때도 계셨어요? 네. 형님이 초대하셨으니까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내내 울었습니다. 축하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저도 몰랐어요. 박도연은 앨범을 덮었다. 그날 밤 저는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신혼여행 가시기 전에. 그리고 말했어요. 형님, 저는 지연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형님과 지연 씨의 행복을 빼앗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 가겠습니다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셨어요? 울었습니다. 형님이 제 앞에서 우신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도연아, 미안하다. 내가 내 사랑을 가로챘어. 하지만 지연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너한테 지지 않아라고 하셨죠. 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도연아, 떠나지 마. 네가 없으면 나도 외로워. 친구로 남아줘라고요. 그래서 남으신 거예요? 네. 형님 곁에, 그리고 지연 씨 근처에. 30년 동안 나는 박도연의 마음이 이해됐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친구 사이에서 평생을 괴로워했던 거다. 남편은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내 말에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아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셨고, 제 인생에 대해 조언해 주셨죠. 다만, 형님은 항상 불안해하셨어요. 제가 지연 씨에게 다가갈까봐. 그래서 저를 가까이 두신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박도연의 말이 충격적이었다. 감시요? 네. 형님은 저를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선을 넘을까봐 두려워하셨죠. 박도연은 나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됐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지연 씨 앞에 나타났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당신에게 저를 부탁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시험이었을 거예요. 박도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형님은 저를 믿으면서도 시험하고 싶으셨던 거죠. 도연이 정말 지연이를 지킬까? 아니면 차지하려 할까? 라고요. 나는 남편의 복잡한 심리가 이해됐다. 남편은 박도연을 친구로 사랑했지만 동시에 경쟁자로 봤던 거다. 지연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지연 씨는 만약 형님이 아니라 제가 먼저 다가갔다면 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때의 저는 남편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만약 당신이 먼저 다가왔다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면. 박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연 씨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당신은 저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남편보다. 30년 동안 저를 관찰하고 공부했으니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저를 사랑했지만 제 마음을 다 알진 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슬픈지 알고 계시죠? 지연 씨. 그게 남편이 가장 두려워한 이유일 거예요. 제가 당신을 알게 되면 당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박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지연 씨를 차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곁에 있는 것도 차지하는 거예요, 도연 씨.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당신이 곁에 있길 원하니까.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지연 씨,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형님을 원망한 적이 있어요. 30년 동안 여러 번.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형님이 먼저 다가갔을까? 왜 형님이 지연 씨를 만났을까? 그랬으면 저는 지연 씨와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형님이 지연 씨를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대신 해주신 거죠. 박도연은 나를 봤다. 그래서 저는 형님을 사랑했고 동시에 미워했어요. 평생 동안 나는 박도연을 안아줬다. 그의 30년 동안의 고통이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의 괴로움이 느껴졌다. 이제는 편해지세요, 도연 씨. 남편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박도연은 내 품에서 울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들을 쏟아냈다. 그날 밤 박도연은 늦게까지 있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에 대한 추억, 박도연의 30년,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지연 씨,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박도연이 돌아가기 전에 물었다. 함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인이 되자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냥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박도연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보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지연 씨.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박도연은 문을 나섰다. 하지만 몇 발짝 가다가 돌아섰다. 지연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데요? 저는 지연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나는 문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봤다. 30년 동안 나를 사랑했던 남자.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남자. 나는 거실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봤다. 여보, 이제 괜찮은 거죠? 제가 도연 씨와 함께해도?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허락하는 것처럼. 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도연의 고백은 한 달 후에 왔다. 우리는 그동안 매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엔 산책도 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했다. 박도연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마로니에 공원이었다. 30년 전 남편과 박도연이 처음 나를 본 그곳. 왜 여기로 왔어요? 여기서 시작됐으니까요. 제 30년이. 박도연은 벤치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공원은 변했지만 분위기는 비슷했다.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연인들이 데이트하고 가족들이 산책했다. 지연 씨, 저기 보이세요? 박도연이 한 벤치를 가리켰다. 30년 전 지연 씨가 앉아있던 자리예요. 친구들과 함께. 나는 그 벤치를 봤다. 어렴풋이 기억났다. 20대의 나는 친구들과 그곳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남편이었다. 그때 저는 저기 서 있었어요. 박도연이 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형님이 지연 씨에게 다가가는 걸 지켜봤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형님이 대신하는 걸. 왜 당신은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형님이 저보다 나을 것 같았거든요. 밝고 외향적이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박도연은 나를 봤다. 저는 달랐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었죠. 그런 제가 지연 씨 같은 분한테 다가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저는 도연 씨의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정말요? 네. 조용하지만 깊이 있고, 말은 적지만 진심이 담겨 있고. 그게 좋아요. 박도연은 미소 지었다. 지연 씨,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무엇을요?
제 마음을요. 박도연은 일어나 내 앞에 섰다. 지연 씨,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혼자서.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어요. 당신 곁에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위해서. 나는 숨을 죽였다. 박도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착적이고, 병적이고, 때론 무섭기까지 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지연 씨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도연 씨, 지연 씨가 원하신다면 저는 평생 당신을 지킬 거예요. 형님처럼 곁에 있으면서, 형님보다 더 깊이 이해하면서, 형님이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해드릴게요. 박도연은 내 손을 잡았다. 지연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연인으로서. 나는 박도연을 봤다. 그의 눈엔 30년 동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순수하고 깊고 진실한. 도연 씨, 저도 고백할게요. 네. 저도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박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당신이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였을지도. 아니면 병원 CCTV를 봤을 때, 당신의 집을 갔을 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따뜻함이, 당신의 이해가, 당신의 사랑이.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연 씨,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나는 그를 껴안았다. 박도연도 나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지연 씨,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외로움을 채워주셔서.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마치 30년 전에 그랬어야 했던 것처럼. 지연 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형님이 돌아가신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상관없어요. 남들이 뭐라든. 중요한 건 우리 둘의 감정이잖아요. 하지만 도연 씨, 남편도 원하셨어요. 제가 행복하길. 당신과 함께든 다른 누구와든. 나는 박도연을 봤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박도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그래요. 지연 씨와 함께 있으면 30년 동안의 외로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지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라뇨? 우리 관계요. 천천히 가고 싶으신지 아니면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지연 씨의 속도에 맞출게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저는 지연 씨와 여행 가고 싶어요. 박도연이 말했다. 어디로요? 지연 씨가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바다든, 산이든, 해외든. 그럼 제주도 가요. 남편과 가보고 싶었는데 끝내 못 갔거든요. 좋아요. 언제 갈까요? 봄에 가요. 유채꽃 필 때. 약속했어요. 박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달력에 메모했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나는 웃음이 났다. 뭐가 웃겨요? 아니, 그냥 도연 씨가 귀여워서요. 귀엽다고요? 네. 이렇게 작은 약속도 메모하는 게. 박도연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지연 씨와의 모든 약속은 중요하니까요. 하나도 잊고 싶지 않아서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다시 공원을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지연 씨, 저기 보세요. 박도연이 하늘을 가리켰다. 노을이 정말 예쁘죠? 네, 아름다워요. 30년 전에도 이런 노을을 봤어요. 형님과 지연 씨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죠.
저 노을처럼 아름다운 사랑이구나라고요. 박도연은 나를 봤다. 그리고 지금 저도 그 사랑 안에 있네요. 나는 박도연을 안았다. 노을빛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도연 씨 약속해요. 평생 함께하기로.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요? 박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해요, 지금. 정말요? 네. 박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지연 씨,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사랑할 거예요.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주시겠습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다. 네, 그럴게요. 박도연은 일어나 나를 안았다.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우리는 웃으며 인사했다. 지연 씨 행복해요. 저도요, 도연 씨.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시작됐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고마워요. 도연 씨를 제 곁에 보내주셔서. 저는 이제 행복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신 대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축복하는 것처럼. 지연아, 혹시라도 도연이 널 다시 찾아오면 그때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지 난 생각하기도 싫다. 행복해져라. 누가 옆에 있든. 박도연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함께 첫눈을 맞았다. 그날 나는 남편의 음성 파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말이 더 있었다. 지연아, 나는 네가 도연을 선택할까봐 평생 두려워했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나쁜 일만은 아닐 것 같아. 도연은 너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할 거야.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할 거고. 남편은 기침을 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나를 잊지는 마. 우리의 30년을. 그것만 기억해준다면 난 행복해. 음성 파일이 끝났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사진을 봤다. 여보,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의 30년을.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박도연이었다. 그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장례식에서부터 계산하면요. 나는 웃음이 났다. 그것도 기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연 씨와의 모든 순간이 기념일이니까요. 우리는 거실에서 케이크를 먹었다. 박도연은 요즘 요리 실력이 더 늘어서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3번이나 실패했거든요. 3번이나요? 네. 지연 씨가 좋아하는 맛을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나는 박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 씨, 저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지연 씨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하지만 보지는 않았다. 그저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 씨,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사이에 대해서. 친구들은 놀랐죠.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하지만 설명해주니 이해하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도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왜 도연 씨를 선택했는지요. 나는 박도연을 봤다. 처음엔 다들 걱정했어요. 혹시 제가 외로워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도연 씨를 직접 만나보고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요? 도연 씨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대요.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그리고 남편도 원했던 일이라는 걸 알고는 다들 축복해줬어요. 박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지연 씨가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봐.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지연 씨,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형님 산소에 같이 가요. 인사드리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남편도 기뻐하실 거예요. 다음 주말, 우리는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박도연은 꽃다발을 준비해왔다. 산소 앞에 서서 박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형님, 저예요. 도연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님, 용서해주세요. 저는 지연 씨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형님의 허락 없이.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형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오래 지연 씨를 사랑했는지. 30년 동안 참았어요. 형님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나는 박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약속드립니다. 지연 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형님보다 더 잘 사랑하겠습니다. 형님이 하지 못했던 모든 걸 해드릴게요. 박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평생 친구였지만 평생 경쟁자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나도 무릎을 꿇고 남편의 산소 앞에 섰다. 여보, 저예요. 잘 지내고 있죠? 목이 메었다. 여보, 제가 도연 씨를 선택했어요. 당신도 알고 계시죠? 당신이 원하셨던 일이잖아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여보, 우리의 30년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당신과의 추억, 당신의 사랑, 모든 걸 기억할게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당신도 그러길 원하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산소 앞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산소를 떠나는 길, 박도연이 물었다. 지연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무엇을요? 저를 선택한 것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도연 씨를 만나서. 왜요? 도연 씨가 있어서 남편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거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요. 박도연은 내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지연 씨가 있어서 30년 동안의 외로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은 길었지만 함께여서 외롭지 않았다. 도연 씨, 우리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 질문에 박도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연 씨가 허락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다. 박도연이 시동을 걸었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요? 네. 이제 도연 씨 집도 제 집이고 제 집도 도연 씨 집이잖아요. 박도연은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차는 도시를 빠져나가 우리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다. 나무들은 잎을 떨구었고 하늘은 회색이었다. 하지만 우리 안은 따뜻했다.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박도연이 요리하고 나는 옆에서 도왔다.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지연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대화는 끊이지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 앞으로의 계획,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박도연이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지연 씨, 제가 3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이에요. 이렇게 지연 씨 옆에 앉아 있는 거.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네,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한 현실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남편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고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여보, 고마워요. 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도연 씨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박도연도 사진을 봤다. 형님, 감사합니다. 지연 씨를 지킬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그 순간에 있었다. 30년 동안의 기다림, 남편의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박도연이 말했다. 지연 씨,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요, 도연 씨.
우리는 손을 잡고 잠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올 것이고, 우리는 함께할 것이다. 장례식에서 시작된 낯선 조문객과의 만남은 이제 평생의 동반자와의 여정이 됐다. 남편이 숨긴 관계, 20년에 얽힌 감정, 금기된 사랑, 그리고 마지막 배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도연 씨,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연 씨가 허락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찾은 행복의 시작이었다.